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나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 후회되는 삶을 살아오셨다면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으신 분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에 접어든 보잘것없는 한 여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격에 따라 얼굴도 변한다고 하죠. 요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심술과 욕심이 그득그득하네요. 한번 사는 인생 좀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되는 삶을 살았어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쩌면 앞으로도 선해지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저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난 날을 한 번 더 반성하는 의미로 사연을 써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욕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니까요. 저는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외동아들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남편하고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저한테 맞춰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 성격을 감당할 남자가 누가 있었을까 싶네요. 반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은 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똘똘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항상 전교 1등을 유지했죠.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잖아요. 주변에서도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애가 맨날 1등만 하냐면서 부러워하곤 했죠. 아우, 부러워요. 아니, 아들이 어쩜 저렇게 철이 빨리 들었대요?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고 말이야. 기현 엄마는 부러워 죽겠어, 아주. 우리 애는 맨날 철딱서니 없이 용돈 달라, 밥 해달라, 이런 소리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 덕에 동네에서 어깨를 쫙 펴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도 뭐든 잘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더 시키거나 돈을 쓰진 않았어요. 공부머리가 있으니 굳이 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또 지가 먼저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엄마.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크면서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갈 만큼 사고 한 번 안 치고 얌전한 아이였죠. 언제나 제 말도 잘 듣고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제 아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꿈이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면서요. 저는 제 아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 서울대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서울대만 합격해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는 단연코 1등인 대학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서울대는 워낙 전교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다 지원하는 학교니까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정시 합격자 발표 날, 인터넷 화면을 확인한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서울대 합격이에요. 합격이요. 어머머머, 정말이니?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저도 진짜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저는 합격이라고 소리치는 아들의 말에 감격한 나머지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뽀뽀하고 울고 불고 난리였죠. 아들은 징그럽다며 뽀뽀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어떡하나요. 저는 아들에게 잘했다,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라고 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며 친척들이며 온 동네방네 전화해서 아들의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 일인 것처럼 축하를 해주고 저는 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하늘로 승천할 것만 같았죠. 먹고 살 만큼 돈은 있어도 가방끈은 짧았던 저에게 학력은 항상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런 저의 길을 팍팍 살려준 거였죠.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었는데 아마도 머리는 지 아빠를 닮았나 봅니다. 그리고 꽃피는 3월, 아들은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자식 대학교 입학식에는 잘 안 간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제 아들의 입학식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경기도라 가는 길이 지하철로 한참이었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려 서울대인데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저는 예쁜 꽃다발을 사들고 가서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아들의 입학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입학한 후 집에서 통학하기가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들이랑 단둘이 살고 있던 저는 아들을 제 품에서 떨어뜨려 놓기 정말 싫었지만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최대한 깨끗하고 괜찮은 자취방으로 구해주고 반찬도 자주 갖다 채워주었어요. 그런데 주변 엄마들한테서 듣기로는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 때 자취하면 맨날 친구들과 모여서 술이나 퍼먹고 놀기만 한다던데 제 아들은 공부하느라 바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항상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바로 복학하여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서울대 법학과까지 나왔는데 이왕이면 판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이니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판검사 엄마나 교수 엄마나 둘 다 생각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아들이 교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교수는 연봉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니 직업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좋은 집에 좋은 차, 그리고 멀끔한 양복을 입은 아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교수만 된다면 아마 여러 집안에서 선자리가 들어오겠죠. 우리 아들 급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며느리를 골라야 할지 혼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멀끔하고 게다가 대학 교수이니 그 정도 급에 맞추려면 아마 엄청 부잣집 딸내미이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직업은 병원장이나 대기업 임원 정도면 좋겠죠. 그 이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집도 강남의 비싼 아파트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세도 중요하니 기왕이면 키도 크고 늘씬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형은 하지 않고 자연 미인이어야 하고요. 근데 또 요즘 여자애들은 당돌한 면이 있으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은 아는 애였으면 좋겠고요. 혼자 머릿속에서 며느리감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좋으니 고르는 재미가 있어서요.
아들이 아직 대학생인데도 여기저기서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 보면 대학 졸업 후에는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소개가 들어올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졸업만 하면 저는 아들의 결혼 상대감 찾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행복한 상상이 무색하게도 대학교 졸업반이었던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여자애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죠. 아들이 집에 데려온 그 여자애는 얼굴은 예쁘장했지만 키도 조그맣고 행색을 보니 잘 사는 집 애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아들 말이 여자애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4개월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헐렁한 옷을 입어서 몰랐는데 여자의 배가 볼록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 등짝을 때리며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미쳤어, 미쳤어. 4개월이면 지우기도 힘든데 이제 어떡할 거야? 미안해요. 죄송해요, 엄마.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마구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여자애는 훌쩍거리며 울기만 하더군요. 저는 잠시 화를 가라앉힌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여자애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다면 좋은 조건의 여자애를 일찍 만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런데 넌 학교는 어디 다니니? 제가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학교는 이미 졸업했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무슨 직장이냐고 묻자 무슨 어디 산업단지에 있는 이름도 못 들어본 중소기업에 격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의사 며느리를 봐도 모자랄 판에 중소기업 격리라뇨. 보나마나 최저임금 받고 일할 게 뻔한데 어디 뻔뻔하게 교수가 될 우리 아들을 꼬셨는지. 저는 기도 안 차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다가 학교도 2년제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머리도 나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묻자 아빠는 택배 일을 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물론 없고요. 저는 정말 화딱지가 나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장급 이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중산층도 아닌 하층민이라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똑똑한 제 아들이 눈이 삐었을 리는 없고 저 요망한 기집애가 제 아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신분 상승하려는 수작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주무르며 그 여자애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은 참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너 아주 요망한 기집애구나. 어딜 감히 우리 기현이를 넘봐. 아주 어떻게든 애 가져서 교수 사무돼 보려고 발가벗고 우리 기현이한테 달려들었구만. 안 그래? 그런데 제 말에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소영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같은 반 친한 여자애 있다고 말한 거 기억 안 나요? 짝꿍이었는데 공부도 도와주고 했었다고요. 걔가 소영이에요, 엄마.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런 일 덥석 만들어 오니 당황스러우셨겠죠.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희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하고 싶어요. 뭐? 얘랑, 그러니까 이딴 기집애랑 결혼을 한다고? 세상에, 기현아, 너 정말 엄마 넘어가게 할래? 네가 어떤 앤데? 네가 뭐가 될 놈인데 겨우 이런 집안의 여자랑?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뇨.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애한테 놀아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소영이라는 애가 어릴 때부터 아주 발랑 까져서 우리 기현이를 꼬신 게 분명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야갔으면 친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 나이에 어쩜 남자애를 꼬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시집 갈 것까지 생각해서 공부 제일 잘하는 우리 기현이를 딱 골라서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일단 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달여 남짓 끊임없이 아들을 설득해보고 그 소영이라는 아이한테 전화해서 몇 번씩이나 막말도 해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쪽 부모 연락처까지 받아 내 아들 미래 망쳐야겠냐고 사정사정 해봤지만 자기 딸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적반하장하더군요. 어떻게든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뱃속의 아기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아들이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아들이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벌써 다 나버렸습니다. 만약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면 여자애 임신시키고 버렸다는 얘기가 돌 게 뻔했기 때문에 장차 교수가 될 우리 아들 명성에 흠집을 내는 건 죽어도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말이죠.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어차피 두 사람 아등바등 살 바에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나는 널 며느리로 아직 인정할 수가 없구나. 너랑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내 두 눈으로 봐야 안심하겠어. 네, 합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눈에 띄게 당황해했고 며느리 또한 별 말을 못하고 고개만 푹 수그리더라고요. 아들은 일단 저희끼리 살아보겠다고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근데 그때 며느리 곡에 자기 주제를 아는지 네, 어머님 그렇게 해요. 뭐가 됐든 어머님 말씀 따를게요. 하며 눈을 치켜뜨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아들도 크게 반박할 수가 없었죠. 아들이 아직 학생이고 교수가 되려면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점을 약점 삼아 아들이 교수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한다며 몇 번을 신신당부해두었죠. 행여나 그 전에 나갈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내보내줄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조 잘할게요. 어머님 봉양도 잘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써 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무시한 채 그렇게 전 뒤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두 아이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기집애와 같이 살게 되자 저하고 살 때에는 보인 적 없던 행복한 표정을 자주 짓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저 기집애 주겠다고 과일이나 관식들을 사오는 날이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만 잘하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뺏긴 괘씸한 기분이었죠. 며느리는 몸이 약한지 임신하고 나서 몇 번 쓰러질 뻔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혼수도 못 해온 주제에 일도 안 다닌다고 하니 정말 얄미웠어요. 아주 그냥 지 몸 편하게 살겠다고 작정한 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교수 마누라 되려면 힘들어도 버텨야지. 결혼하자마자 홀라당 눌러앉아버리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종일 며느리와 둘만 있으니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미칠 것 같더군요. 집단에는 집안일도 돕는다고 하는데 제 성에는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배만 불러가지고는 둔에 빠져서 뭐 하나 빠릿빠릿하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무슨 젊은 애가 청소기 하나 돌리려면 1분 돌리고 쉬고 1분 돌리고 한숨 쉬고 하는지 지 말로는 몸이 무거워서 허리도 아프고 힘들다는데
누군 뭐 애 안 낳아봤나요? 옛날에는 애 낳고 밭일도 했다는데 고작 뱃속에 조그만 거 하나 넣고 다니면서 별 유난이다 싶었습니다. 얘, 너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름 피고 있을 거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걸레질 하나를 다 못했어. 너 밥은 언제 안 칠 거야? 내가 널 두고 밥까지 차려야겠니?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느려요. 제 의지대로 안 돼서. 아이고, 기막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시애미가 만만하니? 그런 거야? 만삭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급하게 부엌에 가보니 그릇 하나가 바닥에 깨져 있었고 며느리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를 확 밀쳤습니다. 야, 이거사! 너 이 그릇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게 아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설거지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넌? 저는 비싼 그릇을 깬 며느리 때문에 열이 뻗쳐 벌컥 화를 냈고 그 뒤론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주 별 욕을 당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며느리가 울음을 겨우 참아가며 쭈뼛대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설거지 하는데 순간 현기증이 나서 그만.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에 제가 노려보자 급하게 고무장갑을 벗고 깨진 그릇을 치우더라고요. 둔한 몸으로 뒤뚱거리며 쪼그려 앉아 그릇을 치우는 며느리를 보니 한심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릇을 치우다가 깨진 조각에 찔렸는지 며느리의 손가락에 핏방울이 맺힌 걸 보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성도 없는 멍청한 곳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부엌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온 저는 아까 보던 드라마를 마저 보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귀티나는 재벌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애교도 떨고 같이 백화점에 명품 쇼핑도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내가 바로 저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쩌다 저런 것을 며느리로 맞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당연히 부잣집 며느리를 얻을 줄 알고 나중에 며느리가 사주는 명품백에 모피코트도 얻어 입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명품백은커녕 시장 바구니나 어울리는 저런 것이 제 며느리라뇨. 정말 남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아들을 키워냈는데 저것이 거기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뱃속에 애만 아니었으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아들하고는 엮일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저놈의 며느리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제 속을 뒤집었지만 무엇보다도 화가 날 때는 바로 며느리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안쓰러운 눈초리를 느낄 때였습니다. 하루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은 학교 잘 다니냐며 묻더라고요. 아유 정말 부럽다 얘. 기현이는 졸업하면 여자가 줄을 설 거 아냐. 며느리 잘 골라야겠다 너. 아들은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 아들이 결혼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고르긴 뭘 골라. 아휴, 죽 쏘서 개 줬는데 뭐. 저는 거실에서 통화하는 제 목소리를 며느리가 듣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아들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반응이 찜찜하더군요. 아, 그래? 아니 뭐 착하기만 하면 됐지 뭐. 아쉽겠다 야. 근데 친구의 말투에서
저를 비웃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아들 자랑하더니 겨우 그런 며느리 들인 거야? 기껏 키워놓으면 뭐하냐, 한심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항상 남의 부러움만 사던 사람이었는데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자 정말 그 역겨운 기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전화를 끊은 후 핸드폰을 바닥에 확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선 쭈그려 앉아 방바닥을 닦고 있던 며느리에게 가서 험한 말을 쏟아부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기현이 인생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쳤어. 돌려내 이거 사! 내가 너 같은 거 들이자고 우리 기현이 그렇게 똑똑하게 키운 줄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의사 며느리, 판검사 며느리 들이는 건데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밀치자 놀란 건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절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는데 그것마저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며느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자세 그대로 엉엉 울더군요. 저는 우는 모습마저도 꼴보기 싫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분풀이를 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울면서 저한테 애원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기 잘못되면 안 돼요. 저는 차라리 잘못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분풀이를 하다가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것 때문에 이놈의 집구석에 있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괜히 밖에서 바람이나 쐬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아들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소영이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소영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아이의 엄마예요. 제발 소영이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행동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뭐야? 너 지금 널 키워준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엄마 아들 안 하고 싶다고요. 아들도 많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었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지 엄마 편을 들지는 못할 망정 저딴 거 편을 들다뇨.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대든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는 지 엄마도 몰라보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저것을 이 집에서 내쫓기 전에는 화를 풀지 않기로 했고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자꾸 저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했으니 드셔보라는 둥, 다리가 아프시면 주물러 드리겠다는 둥. 어머님, 그만 화 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한테 잃을 건 다 일러놓고선 이제 와서 사죄라니 더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라도 본 듯 경멸하는 눈초리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모든 원망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냈죠. 차마 여기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안 볼 때 괴롭히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한 제 속이 뚫리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같이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배에서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더라고요. 저는 내심 속으로 잘못되기만을 바랬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못된다면 당장 이혼시킬 생각으로요. 그런데 하늘도 제 바람을 알았는지 며느리 뱃속의 아기가 정말로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네요. 무려 임신 9개월 차 때였습니다.
만삭이라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혹시 제가 괴롭혀서 그런가 뜨끔하긴 했지만 애기도 저런 것을 엄마로 두기 싫어서 가버린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병원에서 사산된 아기를 유도분만한 후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방에만 누워있더군요. 그 때문에 제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요. 아들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전 참 이때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방에만 처박혀 있던 며느리에게 가서 또 막말을 쏟아내고 말았으니까요. 아휴, 애도 하나 못 낳는 것. 니깎게 그럼 그렇지. 우리 기현이 발목 잡을 수단도 없으니 억울해서 어쩌니? 그러게, 모도를 나무 쳐다보니까 벌 받는 거야. 이제라도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너 같은 건 없는 게 나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그때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반격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모도를 나무를 쳐다봤다고요? 어머니, 정도껏 하세요. 제발 정도껏이요. 온갖 말로 사람 짓밟고 괴롭히는 거 이제 재미 보실 만큼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더 하셔야 속이 풀리시겠냐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시죠? 그리고 그 말에 저도 눈이 뒤집혔죠.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드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맞섰어요. 며느리는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저에게 똑같이 바락바락 대들었고요. 나중에 아들이 와서야 이 사태가 끝났는데 아들은 저에게 원망 섞인 눈을 하더니 평생 들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마디를 하더군요. 이제는 자기에게 엄마가 없다고 당장 며칠 안으로 짐 싸서 나갈 거라고요. 무슨 짐을 싸겠다는 거니? 뭐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교수 되기 전까진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저 엄마 소유물 아니에요. 장식품 아니라고요. 뭐? 엄마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다 놓은 전시해놓는 물건 아니라고요. 엄마만 모르세요. 그리고 엄마랑 있다간 이제 이 사람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냅둬요. 아들의 집을 나가겠다는 선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대로 집을 나가면 아마 10년간은 제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저들끼리 잘 살 것 같단 예감이 들더라고요. 희희낙낙 저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 꼴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느린 그 옆에서 가만히 절 노려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새 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얄미운 기집애를 우리 아들한테서 떼어낼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변한 걸까? 온갖 생각들이 벌레떼처럼 달라붙었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 친구에게 물으니 친구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얘,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좀 심한 것 같아. 네 아들 귀한 거야 나도 알지. 근데 며느리 됐으면은 그럼 잘해줘야지. 거기다 유산까지 했다면서. 그럼 마음이 얼마나 허할 때야. 아휴, 네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구만 뭐. 이제 말 고만 갖다 붙이고 둘이 잘 살게 냅둬. 그래야 네 아들도 널 안 버린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다 그 망할 그 가시네 때문이라니까? 친구들은 그런 절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친구들이 말릴 때 그만두었어야 했어요. 그때가 어쩌면 제게 있었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악독하게 온갖 시집살이를 시킨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요.
그런데 전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고 이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얘, 너 밥 안 차리니? 밥 차려라. 며느리가 감히 아침부터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진짜 집을 나가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물씬 들었어요. 거기에 더욱 초조해진 제가 이어서 씩씩거리며 막말을 퍼부었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침대에 등 돌리고 누워서 들은 척도 안 하는 며느리가 괘씸해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이혼 서류를 가져다가 도장 찍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때 이미 방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 제가 죽은 척이라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얼마 없던 제 친구 중 한 명인 정숙이는 그만해라, 그만해. 너 그러다 걔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면서 며느리를 싸고 돌더군요. 그러면서 아들 얼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어? 나중에 손주들까지 너 원망하면 어쩌려고. 몰라. 나는 저것들 같이 있는 거 더는 못 봐. 절대 안 돼. 아휴, 너도 참 지독하다, 지독해. 대체 무슨 귀신이 씌어서 이러는 거야? 내 딸이 나중에 너 같은 시어머니 둘까봐 무섭다. 하며 잔소리를 해대는데 듣기 싫어서 전화까지 쾅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한참 보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지르더니 미쳐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방 안에서 며느리가 그만 목숨을 끊고 만 것이죠. 며느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람같이 날뛰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아들은 죽은 며느리의 몸을 세차게 흔들고 숨을 불어넣어 보기도 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몸은 딱딱하게 굳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했어요. 빨리 119에 전화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말에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그 짧은 순간 동안에도 아들은 세상이 떠나가라 절규를 하더군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구급차가 오고 결국 며느리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오래됐기에 어쩔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죽은 이후 저는 가슴 한켠이 찜찜했어요. 설마 사람들이 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며느리가 유서 한 장 써놓지 않고 죽은 게 다행이었죠. 며느리의 장례식장에서 사돈댁이 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저를 마치 살인자처럼 몰고 가는데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유산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딸을 죽게 했어. 이 망할, 내가 널 죽이고 내 딸 따라갈 거야. 울부짖는 소리가 무섭기까지 하여 전 재빠르게 장례식장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물론 며느리를 못살게 군 것은 잘못했지만 제가 죽으라고 그랬나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교수 사모는 공짜로 되려고 그랬나요? 그래도 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친구에게 일을 하소연하니 친구는 이미 이때쯤 완전히 저와 인연을 끊으려 하는 건지 할 말이 없다며 일어서 나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사돈댁 어른들은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대고 멱살 잡고 머리채를 뜯으려 하고 저도 참 무서웠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도
꿈쩍 않고 모진 말들을 퍼부어대는데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딸 잃은 거, 자식 잃은 거 속상하시겠죠. 근데 그게 어디 제 탓인가요? 이러지 마시고 딸 앞에 가서 그러세요. 아우,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러자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짐승처럼 달려들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모두 자기 탓이라고 계속 눈물만 떨구고 앉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너 때문이다. 네 때문에 내 딸 죽은 거야. 네가 모른 채 하지만 않았어도 저 잘난 네 어미 막아주기만 했어도 어디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딸 임신시켜 데려갔을 때 뭐라고 했냐고. 잘 살겠다고 했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지. 근데 이게 뭐냐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보세요.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왜 우리 아들 탓이에요?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기 와서 이 더러운 행패예요. 나 지금 당장 112 부를 거예요. 경찰 부를 거니까 썩 내 집에서 나가요. 저 지옥에 떨어질 인간. 당신 꼭 지옥에 떨어질 거야. 두고 봐. 그때 사돈이 제게 던졌던 그 무시무시한 말 한마디는 어떤 예언과도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 후 아들은 제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저하고는 말도 안 섞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음을 좀 추스르면 다시 좋은 신부감을 찾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죽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만약 며느리가 안 죽었으면 우리 아들은 다른 집에서 부잣집 사위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평생 포기했어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나이가 아직 20대 중반이고 교수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지 마누라한테 정신 팔려 있는 것보단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아직까지도 매일 울기만 하는 아들을 위로해 주려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말이라 집에 있어야 하는 아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들 방에 가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방이 조금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 앞에 잠깐 나갔나 보다 하고 부엌에 재료를 손질하러 갔는데 식탁에 웬 쪽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들어서 읽어보니 이렇게 써 있더군요. 엄마,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실종신고도 하지 말고요. 실종신고하면 나도 소용이 따라서 죽어버릴 테니까.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쪽지를 읽은 저의 손은 충격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나오더군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 번호로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질 않아 아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아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 집 근처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추운 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도저히 예상이 되질 않았어요. 카페며 식당이며 마트며 심지어는 공원의 공중 화장실까지 뒤져보았지만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에 미친 게 분명했으니까요. 고작 여자 때문에 지를 키워준 엄마를 버리고 나가다녀.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 울고 불며 아들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럴 때 아들 친구라도 한 명 알았으면 좋았을 걸.
아들 공부에만 신경 쓴다고 아들 친구는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 이혼한 지 20년 만에 전 남편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자기는 모른다며 매정하게 끊어버리더군요. 네,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아냥거리기만 하고요. 저는 당장 경찰서에 달려가 실종신고라도 해서 찾고 싶었지만 실종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아들의 말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 차마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뿐인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희망이고 자랑이고 제 미래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아들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아는 게 있는지 묻고요. 하지만 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봤어요. 학교가 너무 커서 어느 건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길을 가는 학생에게 묻고 물어 찾아간 건물에서 아들의 학과와 이름을 말하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등록된 연락처도 아들이 번호를 바꿔버리기 전 번호라서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학교 정문에 서서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고 많은 학생들 중 제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았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제가 놓친 걸 수도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상적인 생활도 거의 포기한 채 아들을 찾는 데에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정말 이런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아들이 작정하고 숨어버리니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봐 아들 방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식 때 찍었던 그 사진이요. 저 때는 저렇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아들이 떠나기 전에 매일 짓고 있던 그 우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죽은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도 함께 커졌어요. 저는 듣지도 못하는 며느리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네가 교수 사모 못 될 것 같으니까 그 못난 심보에 내 아들까지 데려가니? 이 죽일 거사. 내 아들 어디 숨겨놨어? 어디 숨겨놨냐고. 죽은 며느리를 향해 아무리 애원을 해봐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들 자랑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던 저는 어느새 푸석푸석하고 수척해진 몰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제가 전화해서 아들 행방을 묻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찾아? 나는 모른다니까 그러네. 그 똑 부러지는 애가 어디 가서 지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이 정도 찾았으면 그만 포기해. 기다리면 오겠지. 그러게 왜 그렇게 며느리한테 모질게 굴었어? 라고 하면서 아들을 찾는 걸 포기하라는 친구도 있었고 저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거라며 대놓고 제 탓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기현 엄마, 툭 까놓고 얘기해서 며느리가 기현 엄마 때문에 죽은 거 맞잖아. 안 그래? 지 마누라가 엄마 때문에 죽었는데 엄마랑 한 지붕에서 살 수 있겠어? 기현이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근데 설마 뱃속 애기도 자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 아니, 그냥 설마 해서. 며느리가 죽을 정도면 시집살이 엄청 시켰나 본데 혹시 애기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닌가 하고. 뭐 아님 말고.
이렇게 며느리와 아기까지 저 때문에 죽었다고 비난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 키운 아들한테 잘난 며느리감 원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저는 저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잘나서 평소에 저를 시샘하고 있다가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마저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들이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들이 금방 화를 풀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지를 낳고 길러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연을 끊을 수 있나요? 저는 몇 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자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경찰서에 신고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였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차라리 못 보는 게 낫지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은 죽었다 깨나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수단은 다 해보았지만 돌아오지도 찾을 수도 없는 아들을 매일매일 그리워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며 사진 속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아들의 빈자리가 허전해 밥그릇을 하나 더 놓곤 했죠. 이제 아들의 나이도 30대 중반. 제가 예전에 그리던 미래에선 30대 중반의 아들은 교수가 되고 부잣집 아내를 얻어 저에게 호강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들이 결혼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죠. 주변에서 아들, 딸들 하나둘씩 시집 장가 보내는 걸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제가 좀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 없는 것보단 나았는데 제 발등 제가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놈의 부잣집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아들이 다니던 서울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학교 정문을 보자 서글픈 마음이 들더군요.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페 앞에 웬 검정색 외제차가 서더니 안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학생 여러 명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행은 제잘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와 학생들은 커피를 주문하더니 저쪽 자리로 가서 앉더라고요. 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 그 남자가 가지러 가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하는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했어요. 그 익숙한 느낌에 놀란 저는 고개를 획 돌려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커피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는 그 남자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10년 만에 본 아들이었지만 그것도 옆모습뿐이었지만 제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임을 알아보자마자 테이블에 있던 커피가 쏟아지는 줄도 모른 채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커피를 받은 학생들이 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교수라는 말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어요. 기현아, 기현이 맞지?
앉아있다가 저 때문에 화들짝 놀란 아들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확 밀쳤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소리쳤죠.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저는 누구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선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기현아, 왜 엄마 모른 척해? 엄마잖아, 네 엄마. 기현아.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제 손을 억지로 떼어내더군요. 그러더니 옆에서 당황해하는 학생들에게 살짝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얘들아 미안. 아무래도 정신이 조금 불편하신 분인가 봐.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 이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어서 학교로 돌아가렴. 허겁지겁 짐을 챙겨 돌아가는 학생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 보는 듯한 눈빛으로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 울면서 애원했어요. 기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엄마 용서해주라. 엄마 평생 원망해도 좋으니까 제발 엄마 모른 척 좀 하지 말아줘.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카페 직원한테 말하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저분 좀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아프신 분 같은데 경찰서에 신고하던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더니 아들은 손목에 있는 시계를 힐끔 보고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밖에 세워둔 차를 타고 쌩하니 가버렸죠.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저를 일으켜 세우려는 직원들의 손도 뿌리친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을 또 놓쳐버렸더라고요. 아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급하게 카페 밖으로 달려나가서 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차가 출발한 지 오래되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 떠나가는데도 멍하니 앉아서 울기만 했던 멍청한 저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요? 차를 붙잡을 수는 없어도 방향만이라도 알면 그나마 다시 찾아볼 텐데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아들을 서울대 근처에서 만났고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불렀다는 잠에서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 아들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내게 되었죠. 아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싶거나 저한테 연락하고 싶을까봐 10년 동안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제 번호인 줄 알고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 답장도 없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아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 줄도 모르고 죽은 며느리만 원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마 죽으면 가차없이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 사돈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염치 없지만 얼마 전 처음으로 며느리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저 때문에 죽은 며느리인데 죽고 나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요. 저는 며느리의 산소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여운 아이가 저의 모진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을까요? 아마 저는 남은 평생 동안 매일같이 잘못을 빌어도 며느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 제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귀하고 예쁜 딸이 시어미 때문에 죽어버린 사돈어른의 속은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을까요? 딸을 잃은 슬픔에 지금도 가슴 아파할 사돈어른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땅속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저도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을까요? 죽어서 천벌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남은 여생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제 자신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제는 교수 아들이고 부잣집 며느리고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문자에 답장 하나 해주는 것.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어쩌면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인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죽는 날까지 아들이 끝끝내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지은 죄이니 그 대가는 달게 받겠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프지만 죄인이 슬퍼할 자격이나 있나요?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제가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한 번 더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